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청취자님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우리 매일 먹는 밥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먹을 수 있을지, 네, 특히 혈당 관리 중심으로 좀 깊게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매일 먹는 밥에 작은 변화만 줘도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니, 이거 좀 흥미롭지 않나요? 네, 저도 자료 보면서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이게 밥에 뭘 섞으면 좋은지, 뭐 그런 곡물 이야기부터 해서요. 혈당 천천히 올리는 조리법, 그리고 그 현미의 비소 문제 같이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까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정보들 속에서 정말 딱 핵심, 네, 그리고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뽑아서요. 청취자 여러분의 건강한 밥상 만들기에 좀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그럼 제일 근본적인 질문부터 가보죠. 왜 우리가 밥 먹는 법을 굳이 바꿔야 할까요? 많은 자료에서 딱 짚는 게 그거 같아요. 흰쌀밥. 이게 혈당을 빨리 올린다. 네, 맞아요.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 뭐 7명 중 1명이 당뇨병이고 전 단계인 분들도 엄청 많다는 통계가 있더라고요. 이게 좀 심각하게 느껴졌어요. 그렇죠. 흰쌀밥은 아시다시피 정제 탄수화물이잖아요. 그래서 소화 흡수가 굉장히 빠릅니다. 이게 바로 혈당을 그냥 팍 올리는 주범이죠. 근데 혈당 관리가 중요한 게 단순히 그 숫자 때문만은 아니거든요. 아, 합병증 때문이군요. 네, 맞습니다. 이게 고혈당이 계속되면 당뇨병성 망막병증, 뭐 신경병증, 신장병증, 정말 신박한 합병증으로 갈 수 있어서요. 그래서 여기서 혈당 지수, 그러니까 GI라는 개념을 알면 좋은데요. 네네, GI 지수요. 네. 음식이 혈당을 얼마나 빨리 올리는지 나타내는 수치인데 이게 낮은 음식을 먹는 게 혈당을 좀 완만하게 올리는 데 유리하다. 이건 뭐 여러 자료에서 다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혈당을 좀 천천히 올리면서 건강하게 밥을 먹으려면 어떤 곡물을 쓰는 게 좋을까요? 자료 보니까 몇 가지 좀 강력 추천하는 곡물들이 있던데요. 가장 먼저 귀리부터 볼까요? 이게 요즘 많이 뜨더라고요. 귀리. 네, 맞습니다. 거의 뭐 스타 플레이어죠. 핵심 성분이 그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인데요. 이게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요. 베타글루칸이요? 네, 이게 물에 녹으면 좀 끈적끈적한 젤처럼 변하거든요. 그래서 위장에서 음식물이 좀 더 오래 머물게 하고 소장에서 탄수화물 흡수를 좀 늦춰줘요. 그러니까 혈당 상승이 완만해지는 거죠. 아, 단순히 그냥 식이섬유가 많다. 이게 아니라 그런 작용 원리가 있었네요. 콜레스테롤이랑 중성지방 낮추는 효과도 있고, 어디 보니까 하버드대 연구에서는 혈관 건강에 제일 좋은 곡물 1위로 꼽혔다고. 네, 맞아요. 그 내용도 있었죠. 영양적으로도 좋고요.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이런 거 풍부하고요. 베타글루칸의 콜레스테롤 저하 효과, 이것도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그게 과학적으로도 꽤 잘 밝혀져 있는데요. 베타글루칸이 우리 몸속 담즙산이랑 결합해서 몸 밖으로 나가버려요. 그러면 간은 새로운 담즙산을 만들어야 하니까 혈액 속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끌어다 쓰게 되거든요. 결과적으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포만감도 높여줘서 체중 관리에도 좀 도움이 되고요. 오, 그렇군요. 그럼 이걸 밥에 넣어 먹으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뭐 비율이라든지, 불리는 시간이라든지. 네, 그 팁도 자료에 있었죠. 보통 쌀하고 귀리를 2대1이나 뭐 3대1 정도로 섞고요. 한 30분 정도 미리 불려두면 식감이 훨씬 부드러워진다고 합니다. 불리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귀리가 좀 거칠 수 있어서요. 불리는 게 중요하고 만약 처음 드셔보시면 귀리 비율을 좀 적게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시는 것도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귀리 나왔으니까 비슷한 맥락에서 보리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도 혈관에 좋고 베타글루칸 많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보리도 베타글루칸 함량이 높아서 혈당 조절, 콜레스테롤 개선 다 도움이 되죠. 특히 좀 흥미로운 건 보리 식이섬유가 장에 있는 좋은 균들의 먹이가 돼요. 그래서 장 건강에도 좋다는 거. 그리고 뭐 몸속 콜레스테롤이나 중금속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유해 물질 흡착해서 배출하는 데도 도움 줄 수 있다는 연구도 있고요. 이야, 어떻게 보면 귀리랑 보리는 그 베타글루칸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같이 가진 셈이네요. 혈당 관리랑 혈관 건강 두 마리 토끼 잡는데 진짜 좋은 곡물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건강한 밥상의 거의 뭐 대명사죠. 현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이건 뭐 거의 기본으로 추천되더라고요. 네, 현미. 백미랑 다르게 그 쌀겨와 배아 이게 그대로 있잖아요. 바로 이 부분에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 같은 게 막 몰려 있어요.
그래서 백미보다 훨씬 천천히 소화되고 혈당도 완만하게 올리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감마우리자놀이라는 항산화 성분도 많아서요. 혈액순환이나 혈관 건강에도 좋다고 하고요. 그 하버드대 연구 인용한 자료 보니까 매일 백미 대신 현미를 한 50g 정도만 먹어도 당뇨병 위험이 16%나 줄어든다. 이거 진짜 인상 깊었어요. 뭔가 딱 와닿는 수치잖아요. 네, 그렇죠. 실질적인 효과를 보여주는 연구 결과죠. 근데 현미밥 이거 맛있게 먹는 법 없을까요? 약간 식감이 좀 거칠어서 꺼리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좋은 지적이세요. 제일 기본은 백미랑 섞는 건데요. 처음엔 한 1대1 비율 정도로 시작해서 익숙해지면 현미 비율을 높이는 게 좋고요. 물량은 평소보다 한 10에서 15% 정도 좀 더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식감 부드럽게 하려면 충분히 불리는 거, 이게 중요한데 최소 2시간 이상, 길게는 반나절 정도 불리라고 하더라고요. 좀 더 특별한 팁 없을까요? 자료 중에 보니까 밥물에 소주를 한 2잔 넣으면 식감이 부드러워지고 그 폴리페놀인가요? 항산화 성분 함량도 높아진다고. 이거 좀 신기했어요. 네, 그거 저도 봤습니다. 그 알코올 성분이 끓으면서 현미 조직을 좀 부드럽게 해주고 특정 성분이 더 잘 나오게 돕는 그런 원리인 것 같아요. 물론 알코올을 가열하면서 거의 다 날아가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렇군요. 근데 현미가 모두에게 다 좋은 건 또 아니에요. 소화가 좀 약하시거나 아니면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식이섬유나 칼륨, 인 이런 함량이 좀 부담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비율을 좀 조절하시거나 아니면 차라리 백미를 드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현미의 그 피트산 성분, 이게 미네랄 흡수를 좀 방해할 수 있다. 이런 지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해조류나 견과류 같이 미네랄 많은 반찬이랑 같이 먹는 게 좋다. 이것도 좋은 팁 같아요. 맞습니다. 역시 균형 잡힌 식단이 중요하죠. 자, 그런데 현미하면 많은 분들이 이 질문 하실 것 같아요. 뭘까요? 바로 현미의 비소 문제입니다. 그 정의원 박사님 유튜브 자료에서도 이걸 꽤 깊게 다루셨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봐야 할까요? 맞아요. 저도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비소가 일군 발암물질이고 쌀겨에 많다고 하니까 그럼 현미 먹는 게 오히려 더 위험한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맥락하고 균형인데요. 우선 몇 가지 사실부터 좀 명확히 해야 합니다. 비소, 독성물질 맞고 발암물질 맞습니다. 그리고 쌀겨, 즉 현미 껍질 쪽에 백미보다 더 많이 들어있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정말 다행인 건 우리나라 토양 자체가 비소 함량이 좀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국내산 쌀의 비소 함량은 세계 평균보다 꽤 낮습니다. 특히 그 정 박사님 채널에서 인용한 국내 연구 결과를 보면요. 한국산 현미랑 백미 사이에 비소 함량 차이가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거나 있어도 아주 적다고 해요. 한국 쌀은 상황이 좀 다르군요. 다행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밥으로 먹는 비소량은 WHO나 미국 FDA 기준치보다 훨씬 낮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위험이란 이점을 비교해 봐야겠죠. 그 분석에 따르면 미국 데이터를 기준으로 평생 현미를 꾸준히 먹었을 때 비소 때문에 추가로 암 걸릴 위험은 인구 10만 명당 한 6명 정도 증가하는 걸로 추산된대요. 10만 명당 6명. 작아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위험은 위험이잖아요. 물론이죠. 무시할 수 없죠. 하지만 현미를 포함한 통곡물을 먹어서 얻는 건강 이득을 생각하면 얘기가 완전 달라져요. 통곡물 먹으면 당뇨병, 심혈관 질환, 그리고 전체 사망률 낮추는 효과가 있잖아요. 암 발생 위험도 한 10%에서 20% 이상 줄여준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 건강 이득이 비소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증가분보다 압도적으로 정말 수십 배 이상 크다는 겁니다. 와, 그렇게 비교하니까 현미를 안 먹어서 놓치는 건강 이득이 훨씬 크다는 거네요. 와, 바로 그겁니다. 예. 게다가 비소 섭취를 더 줄일 방법도 있어요. 쌀 충분히 씻고 물 넉넉히 넣어서 밥 짓는 것만으로도 비소는 꽤 줄어들어요. 그 채널에서는 더 확실한 방법으로 끓는 물에 쌀을 한 5분 데친 다음에 그 물 버리고 새물로 밥 짓는 방법, PBA 방식이라고 하던데 그것도 소개했지만 사실 비소 함량이 낮은 한국 현미의 경우 건강한 성인이라면 그냥 평소처럼 깨끗이 씻고 밥 짓는 것만으로도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다른 통곡물이랑 섞어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와, 정말 명쾌한 설명 감사합니다. 비소 걱정 때문에 현미 망설였던 분들께 진짜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다른 곡물로 넘어가 볼까요? 콩류요.
특히 강낭콩이나 검정콩 같은 거. 이것도 밥에 넣어 먹으면 좋다고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아, 콩. 정말 훌륭하죠? 기본적으로 단백질이랑 식이섬유가 엄청 풍부하고 혈당 지수 GI가 낮아요.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 막고 포만감 오래 유지하는 데 아주 좋습니다.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고도 하던데요. 네, 맞아요. 특히 강낭콩이 그렇죠. 식물성 단백질이랑 철분,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도 많고요. 레시틴 성분은 혈관 건강이나 두뇌 활동에도 좋다고 하고요. 검정콩도 좋다고 들었어요. 그 까만 껍질에 뭐가 많다고? 네, 안토시아닌이요. 검정콩 껍질에 안토시아닌이 풍부하고 이소플라본이나 라이신 같은 성분들이 혈관 건강이나 인슐린 작용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거는 쌀에는 필수 아미노산 중에 라이신이라는 게 좀 부족해요. 근데 콩에는 라이신이 풍부해서 콩밥을 먹으면 아미노산 균형이 맞는 거의 완전 단백질처럼 섭취할 수 있다는 거죠. 아, 단백질 보충 효과가 크군요. 네. 그래서 채식 위주로 드시거나 근육 유지가 중요한 분들께는 더 의미가 크죠. 활용 팁으로는 미리 불린 콩 넣거나 아니면 흰 강낭콩, 붉은 강낭콩 이렇게 같이 쓰면 색깔도 예쁘고 영양도 더 다양해지겠네요. 아, 그리고 이외에도 퀴노아나 치아씨드 같은 슈퍼푸드들도 잠깐 언급됐었는데 이건 어떤가요? 퀴노아는 완전 단백질 식품이라고 불릴 만큼 단백질 많고 식이섬유, 미네랄 풍부하고 글루텐 프리라는 장점이 있죠. 밥에 섞으면 영양가가 확 올라가고요. 치아씨드는 물에 불이면 젤처럼 변하는 특성이 있는데 이게 소화를 늦추고 포만감을 주면서 오메가3도 풍부해요. 근데 이건 밥에 직접 넣기보다는 물에 불려서 푸딩처럼 먹거나 다른 음식에 뿌려 먹는 게 더 일반적이긴 하죠. 와, 정말 다양한 곡물들이 있네요. 뭘 선택하든 그냥 백미밥만 먹는 것보다는 훨씬 건강한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곡물 선택을 넘어서요. 밥을 짓는 방식이나 먹는 습관으로도 혈당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 좀 볼까요? 자료에 재밌는 팁들이 꽤 있었어요. 네, 맞아요. 조리법이나 생활 습관 조금만 바꿔도 혈당 반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목할 개념이 바로 저항성 녹말이라는 거예요. Resistant starch. 저항성 녹말이요? 네, 이름 그대로 소화 요소에 잘 분해가 안 되고 대장까지 그냥 내려가는 녹말인데요. 소화 흡수가 느리니까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또 대장에서는 좋은 균들의 먹이가 돼서 장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아하, 그럼 그 저항성 녹말을 늘리는 방법들이 있었던 거군요. 제일 눈에 띈 건 밥 지을 때 식물성 오일 한 스푼 넣는 거였어요. 올리브 오일이나 아보카도유 같은 거요. 이게 어떻게 도움이 되죠? 네, 그 오일의 지방 성분이 쌀 전분 구조에 영향을 줘서 저항성 녹말 생성을 좀 촉진하고요. 또 소화 과정 자체를 좀 더 느리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덤으로 밥에 윤기도 돌고 좀 고슬고슬해지는 효과도 있고요. 오, 일석이조네요. 그리고 밥을 식혀 먹거나 냉장 보관했다 데워 먹는 거. 이것도 저항성 녹말 늘리는 방법이라고요. 심지어 12시간 냉장하면 저항성 녹말 10배 늘고 칼로리는 60% 줄었다는 연구 결과까지. 이게 진짠가요? 네, 그 연구 결과 인용된 자료가 있었죠. 밥이 식으면서 전분 구조가 좀 변해요. 그래서 저항성 녹말 함량이 늘어나는 거죠. 다시 데워도 늘어난 저항성 녹말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 거고요. 찬밥 그대로 먹는 게 제일 좋겠지만 그게 좀 힘들면 냉장했다 데워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 그리고 밥솥보다는 냄비나 솥으로 밥하는 게 좀 낮은 온도에서 천천히 익으니까 저항성 녹말 생성에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런 제안도 있었고요. 밥물에 식초 몇 방울 넣는 것도 전분 흡수를 늦춘다? 이것도 있었어요. 정말 간단한데 과학적인 원리가 숨어 있네요. 그렇죠. 이런 조리법 외에도 이제 식사 습관 자체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밥이라도 많이 먹으면 혈당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밥 양을 적절히 조절하는 게 기본이죠. 보통 한 공기, 한 150에서 200g 정도 권장하고요. 그리고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습관. 이거 정말 중요해요. 침 속 소화효소 작용도 돕고 뇌에 배부르다 신호 보낼 시간을 줘서 과식 막는 데도 도움되고요. 밥만 신경 쓸 게 아니라 식단 전체의 균형도 엄청 강조됐어요. 채소 반찬 충분히 먹어서 식이섬유 늘리고 생선이나 살코기 같은 단백질 같이 먹으면 혈당 상승을 더 완만하게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당연히 단 음료나 가공식품은 피해야 하고요. 처럼 허벅지나 엉덩이 같은 좀 큰 근육 쓰는 운동이 더 효율적이라고 하고요.
와, 이렇게 모아보니까 단순히 밥에 뭘 섞냐 이걸 넘어서서 어떻게 조리하고 식사 전체를 어떻게 짜고 또 어떤 생활 습관을 갖느냐가 다 연결돼서 혈당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방법들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거죠. 잡곡밥 고르고 식혀 먹거나 오일 넣어서 저항성 녹말 늘리고 채소랑 단백질 반찬 곁들여서 천천히 먹고 그 다음에 가볍게 움직여주고 이 모든 게 건강한 혈당 관리를 위한 하나의 종합적인 전략이 되는 셈입니다. 아,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나 충분한 수면 이것도 혈당 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는 거 이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알찬 정보들 많이 나눴네요. 귀리, 현미, 보리, 콩 같은 건강 곡물 활용법부터 조리 팁, 식습관, 운동까지 특히 그 현미 비소 문제는 데이터를 보니까 좀 안심이 되는 것 같아요. 균형 잡힌 시각을 갖게 됐고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청취자 여러분의 건강한 밥상 만드는데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오늘 우리는 주로 밥에 무엇을 섞느냐, 또 어떻게 조리하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췄잖아요. 그런데 혹시 우리가 매일 먹는 쌀, 그 자체, 그러니까 쌀의 품종이나 재배 방식에 따라서 영양 성분이나 혈당 반응이 달라질 가능성은 없을까요? 아, 쌀 품종이요? 네. 예를 들어서 뭐 특정 토종벼 품종이라든지 아니면 특별한 농법으로 키운 쌀이 그 자체로 혈당 지수가 더 낮거나 다른 건강 이점을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거죠. 오늘 다룬 내용들 실천해 보시면서 동시에 우리가 먹는 쌀의 그 근원에 대해서 좀 더 깊이 탐구해 보시는 것도 또 다른 흥미로운 여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정말 좋은 질문인데요. 생각할 거리를 주시네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 나눈 팁들 중에서 가장 좀 만만해 보이는 거, 쉬워 보이는 거, 한 두 가지부터 당장 오늘 저녁 식사부터 한번 시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작은 변화가 모여서 큰 건강을 만듭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밥상 진심으로 응원합니다.